정약용이 28회의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을 때 그는 세상이 말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조정에서 올바른 말을 하면 정사가 바로잡히고 백성에게 옳은 도리를 알려주면 세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 임금 앞에서 상소를 올리고 경연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펼치던 젊은 관료 정약용에게 말이란 고팀이었고 옳음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린 경험.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린 경험. 내 마음은 분명 걱정이었고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침묵과 거리감뿐이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좋은 말이라고. 가족이니까 직설해도 괜찮다고. 내 마음이 바르면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나 진심이 곧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조정에서의 고든 말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고 가까운 벗들에게 건넨 충고가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닿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이 두 사람은 가족이 돼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피에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혼인이라는 약속 하나로 가족이 된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수십 년의 정이 쌓여 있어 거친 말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그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고 한 번 내려간 온도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이음새가 허술하면 무너지고 작은 돌이라도 이음새가 정밀하면 10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족이라는 성벽에 나중에 끼워진 돌입니다. 이 돌과 기존의 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거창한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투와 태도라는 이음새입니다. 그 이음새가 정밀하면 가족은 단단해지고 그것이 거칠면 가족은 안에서부터 금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가지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그리고 그 말 대신 무엇을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 혹시 오늘도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자식 내외의 마음에 어떤 금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금의 모양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메우는 법도 함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아들의 얼굴에 피곤이 내려앉으면 가슴이 아프고 딸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며느리 앞에서 사위 앞에서 특정한 문장의 형태로 입 밖에 나올 때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가 명절 저녁 식탁에서 이 말을 꺼냅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지만 그 자리에 며느리도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는 순수한 걱정으로 들리는 이 문장이 며느리의 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풀립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의 한쪽에 당신이 있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실제로 그런 뜻을 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원인 귀속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생을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는 시댁과 처가에서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라는 문장에 얹히면 걱정은 평가가 되고 안쓰러움은 비난이 됩니다.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관아에서 송사를 다루다 보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관가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갈등의 상당수가 부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의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기 자식의 편만 들어주면 상대 배우자는 그 가정 안에서 외부인이 됩니다. 외부인이 된 사람은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그 관계에서 마음을 거둡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가정을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한 가정의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아들에게만 따뜻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몸은 괜찮으냐? 회사에서 힘들지 않으냐? 며느리에게 특별히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길과 말의 방향이 언제나 아들만을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 식탁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음에는 설거지를 핑계로 일어났고, 나중에는 명절 방문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해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안 오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시댁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발기를 끊기 시작한 것은 욕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앉아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 느낌은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장인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우리 딸 시집 가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순수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사위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내가 당신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웃지만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대신 둘 다 고생이 많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단어의 차이가 며느리를 외부인에서 가족으로 바꿉니다. 편을 나누는 순간 가족은 둘로 갈라지고 모두를 품는 순간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것을 주었을 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 내외에게 보탠 것들은 대개 크고 무겁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혼수를 마련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몇 달씩 가서 살림을 도맡아 줍니다. 그 모든 것에 돈과 시간과 체력이 들어갔고 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기억이 특정한 문장의 형태로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관계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것 하나를 못 해주겠느냐. 결혼할 때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대부분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뜸하고 명절에 얼굴 보기가 어렵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힘듭니다. 그 서운함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문장으로 포장되는 순간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빚의 무게입니다. 은혜를 셈하는 말은 사랑의 성격을 한순간에 뒤바꿉니다. 선물이었던 것이 투자가 되고 배려였던 것이 계약 조건이 되고 가족의 정이었던 것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됩니다. 상대는 감사를 느끼기 전에 압박을 먼저 느끼고 고마움보다 죄책감이 앞서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감사마저 그 말 앞에서는 질식합니다. 의무가 된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집니다.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한 뒤 정조는 이 젊은 학자를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경연에서의 토론, 수원화성 설계라는 대역사의 기회, 암행어사로의 파견까지 정조가 정약용에게 준 것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단 한 번도 정약용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되 셈하지 않았고 기회를 주되 그것을 빚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평생 정조를 그리워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아주었다는 감사가 그 관계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조가 은혜를 셈하는 군주였다면 정약용의 충성은 의무였을 것입니다. 셈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진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딸의 결혼 때 적지 않은 돈을 보태 주었고 사위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까지 서 주었습니다. 사위는 처음 몇 해 동안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명절마다 좋은 선물을 가져오고 장인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에게는 사위가 올 때마다 한마디씩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보증 안 섰으면 그 가게 문도 못 열었을 거야. 처음에는 사위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처가 방문이 무거워졌습니다. 감사를 확인받으러 가는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위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 고마운 건 진심인데 매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빚쟁이가 된 기분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달아가는 것은 가운데 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셈하는 말 아래에는 사실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 나이가 들수록 자식 내외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문장으로 꺼내는 순간 상대가 느끼는 것은 부모의 외로움이 아니라 갚아야 할 무게입니다. 진짜 큰 사랑은 주고도 세지 않는 사랑이고 진짜 깊은 감사는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샘을 멈춘 순간 비로소 사랑이 사랑으로 남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뿌리가 있습니다. 태어나 자란 집의 냄새, 어머니가 국을 끓이던 방식, 아버지가 손님을 맞이하던 목소리의 높낮이, 명절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던 밥상의 크기. 그것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건드리는 말은 다른 어떤 비판보다 깊이 파고들고 다른 어떤 상처보다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니네 집안은 원래 그런 식이냐? 처가 어른들이 이런 것도 안 가르쳤느냐? 시댁이 원래 그 모양이라며. 이 말들은 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모든 시간과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니네 집은 이런 것도 안 하느냐라고 하면 며느리가 떠올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딸의 학비를 마련하던 아버지, 그 사람들이 모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자기 자신이 욕을 듣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행동은 고칠 수 있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신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결함으로 지목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출구가 없는 골목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낙인. 그것이 출신을 건드리는 말이 가진 잔인함입니다. 정약용은 이 감정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지형에서 남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뜻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화성 설계라는 대역사에 참여하고 암행어사로 백성의 실정을 살피며 자신의 학문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인이라는 세 글자는 그의 모든 업적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었습니다. 학문도 충성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출신이 그를 규정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가장 아팠던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남인이라는 한 단어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의 뿌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한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자기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무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느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반찬간이 맞지 않으면 니네 집은 원래 이렇게 짜게 먹느냐. 아이 옷을 고를 때도 니네 집안식이구나.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가벼운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그 말은 매번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먼저 거는 횟수가 줄었고 시댁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고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차가워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출신을 건드리는 말은 욕보다 조용하고 욕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동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집안을 끌어들이는 순간 지적은 모욕이 되고 충고는 차별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하되 바꿀 수 없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에는 두 번째 봄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키우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때 몸으로 익힌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관심이 며느리와 사위의 양육 방식을 심판하는 말로 바뀔 때 생겨납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키울 때는 저런 식으로 안 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왜 그 모양인지. 이 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너는 부모로서 부족하다. 양육은 부모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와 직결됩니다. 그것을 부정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이 말은 더 깊이 꽂힙니다. 밤중 수유를 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가 열이 나면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입니다. 수많은 육아 정보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불안해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너는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그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거중기라는 새로운 기구를 고안하여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고 서양의 축성기법을 연구하여 조선의 지형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어른들 가운데는 옛 방식대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조는 정약용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자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지켜봐 주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성은 원래 이렇게 쌓는 것이다 라고 막았더라면 수원 화성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뢰가 새로움을 허락하고 허락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마다 아이를 키우는 상식은 달라집니다. 한 세대 전에 당연하던 것이 지금은 권장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이 다음 세대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조부모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이 젊은 부모를 재단하는 잣대가 되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한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스스로 숟가락을 잡고 먹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옷은 엉망이었지만 며느리는 참을성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이면 어떡하니? 내가 할게. 숟가락을 가져가 아이에게 직접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 안에서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내 방식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은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이 앞에서 부모의 결정을 뒤집는 일입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것을 할머니가 괜찮아, 할머니가 해줄게라고 번복하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에 빠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엄마가 많이 고민했겠네라는 말 한마디. 그 한 문장의 차이가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와 며느리의 눈에 번지는 안도의 차이입니다. 경험은 나누되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대를 넘어 가족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손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앞의 말이 상처를 내는 칼이라면 이 말은 그 칼을 뽑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손입니다. 이 문장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상대에게서 상처받을 권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아픈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박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런데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두 가지 모두 봉쇄됩니다. 반박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거리를 두면 정을 끊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은 감정의 밀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중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너를 위한 말이야 라는 문장은 상대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프다. 아프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 사람의 선의를 내가 왜곡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말의 진짜 위험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올곧은 성품으로 주변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벗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충고했고 그 충고는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홀로 긴 밤을 보내며 정약용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건넸던 그 말들이 상대에게는 쉴 틈이 없는 벽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순수한 선의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상대가 내 뜻대로 변하기를 바라는 욕구,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선의의 탈을 쓰고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정약용에게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의견을 꺼내지 않게 되었고 무슨 말을 들어도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며느리였지만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만이 아니라 남편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자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상대의 감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진짜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라는 면죄부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라는 한마디를 앞에 놓습니다. 그 전제 하나가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손, 내가 아프다면 그 아픔은 정당하다는 인정. 면죄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심이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편 가르기의 말, 은혜를 셈하는 말, 출신을 건드리는 말, 양육을 심판하는 말, 면죄부의 말. 이 5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한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되어서, 답답해서, 서운해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마음은 나쁘지 않은데 결과가 나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바꾸면 됩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형태로 입 밖에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대신 둘 다 고생이 많구나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 문장은 편 가르기에서 함께 안아주는 말로 전환됩니다. 며느리는 이 한마디에서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대신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요즘 연락이 뜸해서 좀 섭섭했다처럼 상대의 빚을 들추는 대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낫습니다. 샘을 꺼내는 것과 마음을 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대화입니다. 셋째, 니네 집안은 원래 그러냐? 대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입니다. 출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눈앞의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비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대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를 덧붙이면 심판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조부모의 경험도 존중받고 젊은 부모의 선택도 존중받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대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입니다. 이 전제 하나가 상대에게 반박할 여지를 열어줍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손주의 건강에 분명한 위험이 보일 때,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는 침묵이 아니라 말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이 말할 타이밍인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의 동기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정혜경은 해배 후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과의 사이에 1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깊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아버지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정혜경이 택한 방법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재했던 세월 동안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 오랜 부재가 만든 거리를 한꺼번에 좁히려 하지 않고 천천히 곁에 앉아 있는 것.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말 앞에 놓이는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말하기 전 3초만 멈추어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며느리에게서, 사위에게서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전화를 끊기 전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붙여 보십시오. 명절에 며느리가 부엌에 있을 때 같이 앉아서 쉬자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사위가 왔을 때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눈을 맞추며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문장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관계의 이음새가 됩니다. 정약용이 60을 넘기고 마현의 고향집에서 여생을 보내던 시절, 그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가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한때 정조 임금 앞에서 당당히 상소를 올리던 사람, 수원 화성이라는 거대한 성곽을 설계하던 사람, 조정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 앞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의 상소 한 편이 정사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태도라는 것을, 며느리가 차를 내오면 고맙다는 눈길을 보내는 것, 손주를 안아주면서 며느리에게도 수고가 많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 아들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의 축적이 가족이라는 성벽의 이음새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진짜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을 돌아보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서서히 흐려질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몸이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잊어도 그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숨이 막혔던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희미해져도 처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무거웠던 감각은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문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공기입니다. 편안한가, 긴장되는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느낌인가, 끊임없이 시험받는 느낌인가. 그 공기를 결정하는 것은 한두 번의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투와 표정과 눈길의 총합입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이 젊은 시절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에서 올바른 말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믿었던 그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도달한 곳은 정반대였습니다. 말의 양이나 정확함이 아니라 말이 닿기 전의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 옳은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가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은 비록 서툴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 가족이 돼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더 세심한 말이 필요하고 더 깊은 헤아림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었던 사이에서는 필요 없을 노력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환영입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사위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공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반갑고 편안한 공기였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공기였습니까? 내일 그 사람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공기가 느껴지도록. 그것은 오늘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공기입니다. 그 공기가 따뜻했다는 기억 하나가 어떤 유산보다 오래 남습니다.